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젊은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두 분 다 초선이시죠? 네. 초선이시고 우리 방송에도 처음 출연이시니까 우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자, 여당 의원부터 인사. 감사합니다. 네. 여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저 대전 동구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제 지방 의원 중에는 제일 젊습니다. 38 젊은 정치인입니다. 장철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구 영도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고요. 만 27살에 이제 구의원을 시작해서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구청장 낙선을 딛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한 76년생. 예. 우리 저희 통합당에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속하는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만 4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네. 네. 민주당도 그렇죠. 당에서는 45세까지 청년입니다. 근데 장철민 의원님은 사실 이 지역구에서 당선되려고 예상한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주변에서는 정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도와주긴 도와줬는데 진짜 될 줄 몰랐다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야당 중진 의원 아니었습니까? 이장우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 카운터 파트너였고. 거기서 재선 의원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지역에서 보좌관도 하시고 오래 이제 지역 닦았던 분이죠. 그 지역구가 저희 처갓집이 있어서 잘 압니다. 네. 어려웠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선거에 승리하셨고. 우리 황보승희 의원님도 부산 중구 영도구에 김비호 후보가 굉장히 많이 도전해서. 그렇죠. 5번 사전 오기. 네. 이번에 동정론 이런 거 해서. 아마 황보승희 의원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네, 저도 여론조사하면 선거 직전까지 하루는 1% 이겼다가 하루는 1% 지고 부산에 가장 이제 미래통합당이 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 4군데 중에 한 군데 였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가 지역에서 한 18년 또 지방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나름 제가 영도 토박이고 그런 지역 기반이 또 조금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두 분 이제 국회에서 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대 국회가 너무 일을 안 했다. 동물 식물 국회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았을 텐데 초반부터 어쨌든 어떤 이유 간에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제대로 시작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게 출발을 했죠.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사실은 여당은 지금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야당은 포기할 게 별로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회 하나만은 우리가 33년의 전통과 관례를 생각할 때 야당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다라고 생각을 하고 7개 좋은 상임위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셨지만 다른 걸 다 포기하게 하더라도 법사위 하나만은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다만 여당이 좀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셔서 그리고 과거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여당의 실세이신 우리 노영민 실장님이라든지 우원식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모두가 법사위원회는 야당의 몫이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당시 여당이었던 저희는 흔쾌히 또 양보를 했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보를 요구했는데 안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회가 처음 시작을 좋은 모양새로 하지 못한 것이죠.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작을 저는 사실은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상임위 들어왔습니다. 저희. 개원식을 아직 못했어요. 저희가 원래 맞습니다. 선서를 하게 돼 있는데 아직 선서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젊으셔서 선서를 하시나요? 아니요, 국회법에 선서. 선서. 국회의원 선서. 전체다, 선서. 대표 선서가 아니고. 아니요, 국회의원 선서를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그런 그 좀 원치 않은 모양새로 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안타까움이 있죠. 특히나 저희가 그 이 정도 의석, 176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책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20대 국회가 보여줬던 모습들, 정말로 뭐 식물국회였다, 동물국회였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는 일을 안 했던 국회였으니까요. 정말 일을 하자, 일을 반드시 빨리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 방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목적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20대 때 보니까 법사위원이 상원으로 해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면 일을 아무것도 못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확실하죠. 그러니까 아까 협치 얘기하시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협치를 안 하려고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목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우리 조영 원내대표께서 그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호소를 하실 때도 뭐 옛날에 발목 잡기 하려고 뭐 법사위원회 운영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합리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패스트 트랙에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계류가 돼봐야 90일입니다. 옛날처럼 무한정 찾고 있을 수도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법을 만들면에 있어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이 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법과 상충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밀도 있게 심사를 해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줄이자는 차원이죠. 이 부분은 다른 의원들 모셔도 한참 했던 문제고 지금 와서 뭐 민주당이 돌려달라면 민주당이 돌려줄 테지도 않을 테고. 돌려주시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문제는 거기서 정리를 하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18개 상임위 중에 11대 7로 하자. 이거 어쨌든 뭐 조영 의원이 가안을 만들어서 갖고 갔고 미래통합당의 중진 의원들은 받자 이거라도. 근데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가 반대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렸단 말이죠. 저희가 이제 의총을 밀도 있게 했습니다. 근데 의총장에서 아주 자유롭게 지금 발언을 하는 분위기고 우리가 전체 103명 중에 58명이 초선인데 저희가 이제 의총을 하면서 물었어요. 선배들한테 법사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33년의 역사와 전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지켜야죠. 근데 그 상임위원장을 포기하라고 다선 의원들에게 아무도 강요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다선 의원님들께서 흔쾌히 우리 상임위원장 안 해도 좋고 그만큼 법사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사위 고수 또 강경론으로 이제 돌아서게 된 거죠. 네. 근데 반대로 민주당 그 의원들 입장은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180석 가까이 몰아줬는데 왜 야당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냐. 그냥 해라. 빨리.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그 저희 지지자나 국민들은 이제 빨리 일하기를 특히나 지금 워낙 국가적인 상황이 어렵고 이 국가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을 빨리 좀 돌봐라 일을 제대로 해라 이런 이제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니까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빨리 좀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사명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현안 토크 들어가는데 집권 여당의 불리한 이슈부터. 부동산 문제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그 민주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정책에 있다. 20여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집권당에 또 정부의 생각처럼 집값이 안 잡히고 오히려 더 뛰고 있다. 대통령은 집권하기 전에 집값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 정책적 실패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사실이고요.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여당이 성찰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너무나 너무 그 정책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하지 않았나. 오히려 뭐 보유세든 뭔가 좀 이 혁신적인 정책 부분들을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정말 확실한 부동산 대책, 좀 더 과감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저희가 앞으로 저희 2년 저희 전반기 상임위 운영되는 동안 제대로 논의해서 확실히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청 협의회도 활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야당도 그렇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김현미 장관은 해임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선배 의원이기 때문에 말이 껄끄럽겠습니다만. 껄끄럽죠. 심각하네요, 지금. 분위기 심각하더라고요. 오늘 저희 청년들하고 간담회했는데 네. 청년들이 집 사는 거 생각하면 이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야당이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고 저희한테 질타를 집 하시더라고요. 사는 거 생각하면 어려웠던 거는 10년 전에도 그랬긴 그랬습니다. 물론 특히나 서울 그렇지만, 집값은 네. 뭐 원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임금에서의 소득으로 서울에서 집을 사기는 어려웠지만 그게 더 많이 뛰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들도 생기고 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일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경기가 또 급작스럽게 꺼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좀 더 과감한 정책을 정말로 펼 수 있는 시기가 됐고 지금 이번에 정부 여당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 야당에서는 비판할 거리가 많을 근데 텐데. 이제 집값이 올랐다 이게 전제예요. 근데 집값이 오른 것은 사실 수도권 주변 집값이 오른 거예요. 예. 지방의 사례를 보면요. 사실은 지금 이제 부동산 규제를 하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 LTV 규제를 통해서 70% 대출 받던 걸 지금 40%로 확 내려놨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집 살려면 대출 안 받고 살 수가 예, 없습니다. 예. 근데 70% 대출 받아서 그나마 갖고 있는 현금 좀 가지고 이렇게 집을 샀는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은 이제 공급이 수요보다 좀 이제 많은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이 거래가 완전히 이제 냉각에 접어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정부에서 집값이 올랐다. 그 오른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고 이것도 뭐 소득에 따라서 차등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세금 부과, 양도소득세를 뭐 1년 미만 같으면 50% 부과하던 걸 앞으로 지금 80% 부과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오히려 근데 그게 잡고 싶은 강남, 수도권 집값을 잡으면 좋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집값은 부동산 경기가 냉각이 되고 떨어지고 반면에 강남 집값은 올라간다라는 그 가능성을 사실은 또 정권 핵심에 계신 분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노영민 정확히 실장님도 따지면 그렇고. 이제 저도 네. 지방 국회의원이고 네. 저희 지역도 투기과열지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지방이라고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그쵸.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투기과열지구 상황이 일부는 있습니다. 있죠. 일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이제 물론 이제 또 정책을 펴다 보면 이게 선별적으로 하는지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번에 미래통합당도 어쨌든 상임위에 들어오셨으니까 분명히 좀 적극적인 좀 과감한 대책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지금 생각이 듭니다. 한고승희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정부 여당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네, 들어가 네. 있지 않나요? 지금 뭐 저는 이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LTV 규제 같은 경우에 저희도 일부 지역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 그 보완책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 이 정부 여당이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분명히 이제 그 국회로 들어오시면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그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핀셋 규제가 저희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저희 참모들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하면서 웃었어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코털을 뽑아야 되는데 코털 뽑으려다 코가 지금 뽑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잡아야 되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공급을 늘리는 부분 결국에는 가격 조정을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규제를 통해서 계속 집값을 잡으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요가 폭증하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그 부분들이 공급대책 있다. 부분도 분명히 그렇죠. 이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네. 생각하는 근데 부분이기도 지금 하고 정부에서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도 지방 얘기하셨지만 이제 지방에서 저희는 이제 지금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대전 동구 같은 지역이 일종의 이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뭐 이런 쪽에서의 공급 부분이 충분하게 이제 이루어진다면 이게 우리가 지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군용발전 정책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이 지방으로 이 뭔가 이제 좀 분산시키는 이제 효과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거시적인 우리가 국토균형 발전 정책과 함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급 대책들도 자,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거시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이 공급 정책은 뭐 3년, 뭐 5년 안에 결정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하고 아파트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집을 내놓게 하자. 그러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위 공무원들은 특히 다주택자들은 집 한 채만 하고 팔아라. 그런데 노영민 실장이 자기 지역구에 있었던 청주집은 냅두고, 청주집은 팔고 강남은 갖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이렇게 돼서 지금 오히려 도화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시종 우리 저희 충북 도지사님도 예. 그렇고 박병석 의장님까지도 조금 실망했어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러면은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전수조사도 했단 말이죠, 국회의원들. 그래서 1가구 다주택자들이 다 함께 동참하는 걸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당 의견은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뭐 통합당 대변인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사실 좀 고백을 하면 제가 1가구 3주택자 명단에 계속 나옵니다. 예. 집이 세 채입니다. 예. 근데 세 채를 합쳐도 3억이 안 된다고 예.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불쌍해서 후원금 걷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방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하나 있고 사실은 이제 시어른들께서 삼복도로에 계단 마른데 거주를 하셔서 엘리베이터가 있는 이제 아파트를 살려다 보니까 현실적인 가격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한 1억 정도 된 20평이면은 우리 1억이면 살 수 있어요. 저기 조금 변두리에 그걸 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대출 규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매물은 너무 많이 나오고, 제가 6개월 전에 2천만 원 손해보고 내놨는데 지금 아직 팔리지가 않아요. 지방 부동산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기 좀 어렵다. 각 사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뭐 사례를 보면 우리 뭐 노 실장님도 그러시지만 관사에 사시면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 집을 뭐 임대를 주시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은 그것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 갖고 있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유들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가구 3주택까지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에서 1가구 3주택까지는 좀 과하지만 그래도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이게 뭐 처리를 해야 되긴 한데 개별 사안을 좀 생각하면 뭐 1가구 2주택까지는 또 좀 뭐 좀 이 개별 그 상황을 알겠습니다. 좀 예.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뭐 각 정당이 40여 명쯤 되더라고요. 전수조사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게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니까 여당 의원들은 그래도 이게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이 많단 말이죠. 일단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흔히 얘기하는 고위층들의 개인 윤리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는 정말 그 갭 투자라고 하는 정말 이 부동산을 이 투기의 목적으로 수단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 제도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의 문제가 분명히 이제 구분돼서 있기는 있는 거고 정말 정책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갭 투자를 막으면서 실제로 이 투기를 막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제 개인 윤리 차원에서의 이 고위공직자들의 태도들도 분명히 비판의 지점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들이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복잡한 부동산 문제인데 다른 문제를 할 때 넘어가 봅시다. 네. 공수처 문제 일단 대통령은 뭐 빨리 좀 하라 처리해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법상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처리가 안 된단 말이죠. 네. 여당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공수처가 제대로 이제 저희가 7월 15일인가요? 이제 시행시기가 예, 15일. 제대로 시행돼야 되는 것도 예. 맞는 거고 또 공수처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도 분명히 저희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죠. 예.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저희가 예전에도 5.18 진상조사 특위인가가 아마 미래통합당에서 위원 추천을 한 2년간 안 했나요? 이제 안 하면서 실제로 예.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도 공수처마저도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뭐 일부 개정이라든지 뭔가 이제 지속하게 좀 빨리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려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죠? 자체를 반대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당내에서
21대 들어와가지고는 공론화를 아직 시키지 못한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논의를 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에 공약도 내세웠었고 공수처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야당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20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와서 못한다 우리는 보이콧하겠다 이러기도 좀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국민 여론이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직 공론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야당이 들어와서 이게 2명을 추천해야지만 출범하니까 이거는 뭐 여당 의원들도 계속해서 끝까지 한번 설득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좀 더 국회에서 좀 논의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법무부와 또 검찰 간의 갈등이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이 내일 10시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네. 윤석열 총장한테 얘기했던데. 네, 법무부 장관이 너무 과도하게 검찰총장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고 있다. 저희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단숨에 야권 대권 후보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저희는 추미애 장관이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네. 잘못 없는 윤석열 총장을 너무 흔드는 게 아니냐 장관이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당은 어떻습니까? 검찰 권력만큼 절제되어야 되는 권력이 없거든요. 예. 정말로 이게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절제되고 정돈된 이 검찰 권력의 운영이 필요한데 지금 정말 질서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어수선의 극치,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말로 이 원칙들을 세우고 제대로 그 조직의 영을 세우는 일인데 계속 이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어떤 그 지휘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반복적으로 보여드리고 하는 거는 예. 정말 이 절대제고 정돈된 검찰 권력 이 필요한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대로 정말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죠. 물론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네, 분 저희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월권이다. 그리고 예. 수사해야 될 탄력을 받아서 지금 이게 정권과 관련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이미 판결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수사해라 이런 메시지를 떴는데 지금 본질이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두 분한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두 분 상임위 어디입니까? 저는 과방입니다. 과방이. 네. 저 환경노동위원회. 자, 상임위에서 앞으로 어떤 활약을 할지 각오 30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이 과방의 역할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 그리고 관련돼서 환노위에 계시지만 이 미래 산업이 변함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일자리 문제 같이 또 연동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를 보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서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오늘 이제 첫 회의를 했는데 사실은 여당 의원님 수에 비해서 야당 의원 수가 작아요. 하지만 저희가 상식과 합리로 서로 협력할 것은 협력해 가면서 일하자 이런 각오를 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해서 모범적인 상임위를 만드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철민 의원. 지금 고용위기가 워낙 심각한 상황이니까요.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 특히 청년들도 워낙 많고 이 고용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내는 일, 그거를 앞으로도 이 고용 안전망들을 갖춰 나가는 일, 그런 일들을 환노위에서 또 가장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예, 두 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